반장들 반가워요. 네, 뭐 별일 없죠? 네, 어제 일찍 들어갔죠. 7월 3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신반장, 남북 통일농구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이요. 지금 평양에 도착한 상태죠? 네, 오늘 아침에 성남공항 출발해서 네. 70분 만에 평양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하, 경기는 내일인가요? 네, 경기는 네. 내일 모레 두 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특이한 점이 오늘 우리 대표단이 공군 수송기를 타고 갔어요. 아, 처음 있는 일이죠? 네, 우리 네. 군 수송기를 타고 북한에 간 거는 네. 6.25 전쟁 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신반장도 옛날에 농구 좀 했다면서요? 네. 네.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양반장. 오늘 그 가수 김광석 씨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요. 사법 처리될 처지에 놓였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서혜순 씨, 부인 서혜순 씨에 대해서 네. 이렇게 영화화했던 네. 네.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네.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거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 자료 없이 네. 살인 혐의자다 이렇게 단정적 표현을 썼다. 아, 그게 오늘 경찰의 설명입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가죠.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를 시작하죠. 어제도 저희가 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정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동부 현지 시간으로요, 5일 평양으로 출발해서 7일까지 북한을 방문하는 일정이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 시간으로 6일, 그러니까 금요일이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입니다. 6, 7일 이렇게 1박 2일간 평양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7일부터 8일까지는 일본 도쿄를 방문해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이 이제 폼페이오 장관으로서는 세 번째 방북이잖아요. 또 평양에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이제 좀 익숙할 겁니다. 이번 방북이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첫 고위급 후속 회담인데다가 지금 비핵화 시간표와 리스트가 이번에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죠. 이미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년이란 시한을 제시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볼턴 보좌관의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개인 생각이 아니라면 개인 생각일 리가 없죠, 물론. 그런 민감한 얘기를 개인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도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파괴 무기 또 미사일의 1년 내 폐기라는 그런 시간표를 이번에 제시하고 북한 안에 있는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또 미사일 시험장 등의 리스트를 전면 신고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일부 미국 언론들이 미국 정부가 북한에 속고 있다는 보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도 시간표가 필요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방북이고요. 자,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게 확실시 되는데 저는 어제 이제 볼턴 보좌관의 인터뷰 내용도 다뤘었지만은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대목이 상당히 눈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볼턴 보좌관에게 같이 사진을 찍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의 강경파들에게 당신이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입으로 북한 내에도 상당히 절대 권력의 사회에서도 강경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측근들이 있고 그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하루 연기돼서 5일 오전 10시 반으로 잡혔다는 속보도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사법거래 의혹 수사 속보와 각종 법원 검찰 관련 뉴스부터 정리해보고요. 남북교류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속보, 또 비대위원장 인선난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 얘기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재판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이번 주 내 추가로 제출할 걸로 보입니다. 이미 훼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도 제출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대한변협 회장에 대한 사찰과 압박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서 이번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국회 로비 정황을 보여주는 보도들이 잇따라 나와서 논란도 빚고 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들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대법원이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선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입니다. 소위 대법관 스펙으로 여겨온 서오남에서 벗어났다는 평가죠. 서오남 공식을 깬 건 노여정이었습니다. 후보자 3인 3색으로 노여정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김선수 변호사, 노를 담당합니다. 사실 김 변호사도 서오남인데요. 그러나 막강한 변수가 이 공식을 깨버립니다. 바로 판검사 출신이 아닌 재야 변호사로서 노동과 인권변론 외길을 걸어왔다는 평가입니다. 자, 두 번째, 노정희 법원 도서관장, 노여정의 열을 맡습니다.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이화여대 법대를 나온 당연히 여성입니다. 퇴임 대법관 중 여성이 없음에도 여성 후보자를 제청한 건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는 양성 평등 주간입니다. 그대로 임명이 된다면 여성 대법관이 사상 최초로 4명으로 늘게 됩니다. 성평등 문제만큼은 이 정부에서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체감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여가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동원 법원장, 50대 남성이긴 하지만 정이라는 의미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985년 사법고시 합격, 연수원 수료 후 30여 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박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정통 법관이라는 겁니다. 판사가 재판을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하실 텐데 그동안 법원 내에서는 재판이 아닌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 요직을 소위 엘리트 코스라 부르면서 대법관 직행열차라고 얘기했는데요. 정치권과 인맥을 쌓으면서 정무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표적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약 4년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를 한 뒤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이 됐고 국회 법사위원들을 자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또 같은 판결 낼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셨죠. 네. 그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높지 않을지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대법관이세요? 아니, 불과 네, 법원 내에서는 임 전 차장이 대법관으로 가는 건 이변이 없는 당연한 코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 이 이변이 생겼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무 배제 지시를 내렸고요. 지난해 3월 법복을 벗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이력은 퇴임 후에도 막강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자리에서 물러나 임 전 처장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도 한 차례 보류한 뒤 허가를 했었습니다. 당시 임 전 처장이 대한변협 고위 임원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등록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면 6월 임시국회부터 변호사로서 법원 행정처 기조실장과 차장으로 그동안 쌓은 인맥과 입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입법 지원 활동을 하겠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던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심사 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입법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 전 차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등록된 후 입법 자문위원 등 비공식 직함을 주면 변협의 입법 전략 회의에도 참석해 대국회 활동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변협의 위상 강화와 변호사의 권익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비공식 직함, 이 청탁의 영향이었을까요? 변협은 임 전 차장을 정책고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당시 김현 현 회장, 법원행정처 경험이 많아 재판제도와 사법정책에 대한 자문을 부탁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김현 회장이 임종원 전 차장과 함께 법조인 출신인 민주당 전해철, 그리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과 만나서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협 회원들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곧바로 정책고문 임명을 철회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또 국회의원을 통해 변호사 등록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변협회의에 참석한 고위 임원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요. 국회의원들이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을 거들었다고 합니다. 한 임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었던 예비 의원이 안 만나주다가 임 전 차장이 부탁을 하니까 단번에 면담이 실현이 됐다면서 임 전 차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C 의원한테서 계속 전화가 오고 또 D 의원한테서도 오고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정황이 재판거래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지라도 임 전 차장이 퇴임 후에도 국회의원들과 변협 임원들을 움직일 정도로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요. 결국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변협을 압박한 정황이 담긴 문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원이 가진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종원 국회 로비력 과시하며 변호사 등록 청탁 의혹입니다. 네, 대한변호사협회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그 변호사 등록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 전 처장이죠. 처장이 전방위적인 로비력을 보여주는 그런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그 여러 언론 매체에서 관련 보도를 했는데 지금 재판거래 의혹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의 국회 로비 상황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임 전 차장이 지난해 3월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는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임 전 차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가 돼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을 주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26일이었죠. 이 변협 내부 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 녹취록에 따르면 임 전 처장이 국회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변협의 한 고위 임원은 국회의원 여러 명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을 청탁했다라고 전했고요. 또 임 전 차장이 법원 행정처에서 4년 반 동안 국회 업무만 했기 때문에 법사위의 장악력은 놀라울 정도다라면서 이 사람이 변호사 직역 수호에 힘이 돼준다면 변호사 10,000명에 해당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협 임원들한테 청탁 전화를 한 걸로 언급된 여야 국회의원 모두 4명입니다. 임 전 처장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이렇게 근무한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사위에서 활동했거나 판사 출신 경력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하네요. 자, 또 다른 참석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요, 대놓고 부탁을 하더라.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할 때 나가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당시 변협이 반대하고 있던 세무사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회의에서 빠지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 대목이죠. 네, 저는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거죠. 임종원 전 차장이고요. 그러니까 임 전 차장이 국회의원 인맥을 통해서 변협의 변호사 등록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본인의 해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고요. 본인의 해명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 또 판사 사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신반장? 새롭게 불거진 의혹만 놓고 보자면 임 전 차장 개인의 변호사 등록 허가를 위한 일종의 로비 정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퇴임한 고위법관의 부적절한 행동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자세하게 전해드렸는데 법원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했던 변협을 협박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 임 전 차장이 재임 시절에도 국회 인맥 등을 활용해서 변협을 우회적으로 압박하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은 결국 입법 과정이 필요한 문제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당시 법원이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당시 변협 임원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의 말입니다. 아무튼 임 전 차장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또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움직임을 꼼꼼하게 재구성해서 살펴본다는 방침이고요.
특히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나 관련된 진술이 추가로 나온다면 정상적인 법원행정처의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법원의 그 압박 대상으로 지목된 변협 측에서 관련 진술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대법원이 사건 수임 내역을 조사하기도 했던 하창우 전 변협 회장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문건이 실제로 실행됐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죠. 네, 하창우 전 회장은 사법부가 이 독재 정권 정보기관이나 할 짓을 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 전 회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법원 행정처의 문건을 직접 봤다고 밝혔는데요. 문건에 적힌 수십 개의 압박 방안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 실행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대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거나 또 대법원 변협 간 간담회를 중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수임 사건에 대한 비판을 했던 기사 등등을 이제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매년 8월에 개최하는 변호사 대회에는 수십 년간 역대 대법원장이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는데 자신의 임기 중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 법원 행정처 이 대한변호사협회를요, 둘 이상으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했던 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대한변호사협회 대응 압박 방안 문건, 여기를 보면은 현재 변호사법에 따라서 유일한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을 쪼개서 제2의 변협을 만드는 방안이 실제 언급이 돼 있다는 거죠. 자, 하창우 전 이 변협 회장 등은 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변협을 견제하려고 법원 행정처가 이런 방안을 검토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당시 이 하 전 회장이 대법관 출신 법관의 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이 방안을 추진했던 데 대해서는 이 하 전 회장이 20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당시 야당, 그러니까 지금 여당 민주당에 구애를 하려는 것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그런 문건도 나왔다는 겁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번 기자간담회를 끝으로 더 이상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또 그 당시 이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해명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이제 변협 쪽 입장을 이제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관련자들의 해명이나 반론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소개를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대법원이 이제 검찰이 다시 제출을 요청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 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신 반장, 이번 주 안에 추가로 자료를 낸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네요. 네, 대법원이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을 작성한 관계자들과 관련한 주요 자료들을 이번 주 안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대법원은 관련자들의 하드 전체를 제출하기보다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서 의혹과 관련된 문서만 검찰이 복사하는 방식으로 제출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가우징 처리로 이미 삭제가 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는 실물 그대로 검찰에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디가우징 처리가 됐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검찰이 또 새로 개발한 무슨 기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검찰이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서 본격적인 복구 및 분석 작업을 벌일 걸로 일단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자, 드루킹 특검 얘기도 간단히 좀 그 속보를 짚어볼게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건네진 뇌물 의혹에 대해서 현재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네, 허익범 특검팀이 오늘 이 드루킹 김모 씨가 이끌던 경공모의 회계를 총괄했던 파로스이라는 닉네임을 쓴 김모 씨를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인들의 계좌를 추적해온 특검은 드루킹의 최측근을 상대로 연간 10억 원이 넘는 경공모 운영 자금의 조달 경로, 또 운영 방식, 의사결정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김 씨가 2017년 9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당시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를 만나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청탁과 관련한 편의를 바라면서 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고요. 앞서 이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드루킹의 지시를 받아서 500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특검이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관련 의혹입니다. 이 드루킹 일당이 파로스 등을 통해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이 노 원내대표 측에 5천만 원의 금품을 건네려 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당시 선관위의 의뢰로 수사에 나섰지만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조사하면 다 나오는 문제다. 전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짚어봤었는데 오늘 대통령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편과 관련한 최종 권고안을 제출키로 한 날인데 지금 막 결론이 나온 모양이에요. 네, 이 특위가 지난주에 4가지 보유세 인상 방안을 제안을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 그중에 하나를 확정을 해서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특위는 그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을 현 80%에서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요. 이와 함께 세율 또한 누진적으로 최대 1%포인트를 올리는 방안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약 34만 명이고요. 예상 세수 효과는 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사법거래 의혹 수사 관련한 내용 이제 추가로 나온 내용으로 잡을게요. 임종헌 국회 로비력 과시하며 청탁 의혹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요.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5일 세 번째 방북길에 오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들고 가는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후속 협상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또 내일 있을 남북 통일 농구 경기를 위해서 조명균 장관을 비롯한 우리 측 대표단이 지금 평양에 가 있는 상태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남북미를 둘러싼 외교안보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5년 만에 열리는 남북 통일 농구를 위해 우리 대표팀이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해서 정부 대표단과 남녀 선수단 100명이 서울 성남공항에서 군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유난히 벅차게 다가오는 사람, 바로 영원한 농구 대통령 허재입니다. 2003년에는 선수였지만 이제는 머리가 희끗해진 50대 중반으로 남자 농구 대표팀 감독을 맡았습니다. 뭐 설레기도 했지만 선수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간 것 같은데 15년 만에 감독으로서 가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요. 좀 설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북한 선수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참 궁금하기 때문에 선수 때보다는 이제 감독으로서 가는 게 좀 더 이렇게 설레고 감회가 깊은 것 같습니다. 허재 감독의 아버지는 북한 신의주 출신 실향민으로 늘 고향을 그리워하다 8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태극마크를 단 두 아들 허웅 선수와 평양을 찾게 됐으니 할아버지 대신 손자들이 고향에 가는 셈이죠. 북한 선수가 어시스트했을 때 한국 선수가 뭐 또 멋있게 득점을 한다든지 그거를 좀 기대하죠. 이번 경기가 남다른 또 한 사람, KBL의 괴물센터 라거나 선수입니다. 라 선수의 본명은 리카르도 라틀리프, 미국 버지니아주 출신의 미국인이었지만 2018년 귀화하면서 국가대표의 상징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남북미의 역사적 대화가 오가는 이 시점의 방북이라니 정말 감회가 남다르겠죠. Kind of American to go to North Korea. Yeah. So don't you think about that? It's my job. I'm on the national team and they wanted us to come, so I have to go. So I don't really have a feeling about it. I'm just gonna go and just play. Yeah, but I think it makes you more feel like Korean. Yeah, ever since I got the passport, I just, felt more like a real Korean. So, I'm just gonna go out there and just play my heart out and try to beat those guys. 자타공인 농구광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경기장을 찾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남북 교류는 무조건 농구부터 시작하자고 콕 집어서 말한 적도 있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전직 NBA 스타 로드먼을 제치고 라 선수가 김 위원장의 최애로 등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예상대로 이번 주 후반인 5일부터 7일까지의 일정입니다. To continue the ongoing and important work of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cretary Pompeo will be leaving for North Korea on July 5th to meet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and his team. 사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직후 시작될 걸로 예상됐는데
결국 3주가 넘게 지나서야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후속 협상을 둘러싼 북미 간 기싸움이 팽팽했는데요. 미국은 속도감 있는 비핵화 이행을 강조한 반면 북한은 북중 밀월을 가시하면서 대미 협상력을 키워왔습니다. And I really like President Xi, but we built China. And they did help us on the border with North Korea. They might not be helping us anymore, and that would be too bad.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시간표를 손에 들고서 방북합니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을 1년 내에 폐기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백악관도 이 발언에 힘을 실으면서 1년 내 폐기 구상이 협상팀의 공식 입장임을 시사했습니다. Ambassador Bolton said if North Korea makes the decision to denuclearize, their ballistics programs could be dismantled in a year. There's great momentum right now for positive change, and we're moving together for further negotiations. 협상의 출발점은 완전한 핵 리스트 신고입니다. 시간표대로 비핵화를 진행하려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실험장에 대해 완전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거죠. 최근 미국 언론은 북한이 공식 인정한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외에도 2배 규모의 강선 핵시설을 갖고도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를 연달아 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검증을 더더욱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FFVD인데요. Final Fully Verified. CVID 중에서 V에 당점을 찍은 표현입니다. 어차피 숨기는 게 있을 것이란 미국 내 회의론을 잠재우면서 북한을 새롭게 압박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이번 협상에서 일부 핵미사일 조기 반출을 포함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등 북한에 의미 있는 선제 조치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폼페이오 비핵화 시간표 들고 5일 방북입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드디어 공식 발표가 됐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6일이 D-Day는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5일부터 7일까지 그 2박 3일이지만 5일에 이제 미국을 출발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북한에는 6일, 7일 이렇게 1박 2일간 머물 걸로 일단 예측이 되고요. 그 방북 후에는 일본으로 가서 우리나라를 거치진 않습니다. 일본으로 바로 가서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과 함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는 그런 얘기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주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렸는데 북미 협상이 본격적으로 2라운드에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네요. 최 반장. 네, 사실 뭐 방북이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요. 원래는 북미 회담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에 후속 협상이 열릴 것으로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23일 만에 재개가 된 겁니다. 특히 최근 북중 관계를 과시하면서 다소 여유를 보이고 있는 북한과는 달리 자국 내 언론을 중심으로 북핵 은폐론 또는 비핵화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반드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할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 북측 파트너는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요. 지난주 판문점 실무 접촉에 직접 나와서 그 서한을 받고 돌아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될 가능성 커 보입니다. 그렇겠죠. 이미 몇 차례 이렇게 둘이 회담을 했었잖아요. 네. 앞서 방북, 뉴욕 고위급 회담에서 호흡을 맞췄고요. 또 1, 2차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 직접 면담할 가능성 커 보입니다. 네, 정상 간의 만남에서 큰 틀의 합의, 또 어떻게 보면 선언적 합의를 이뤘다면 이제는 구체화에 나설 타이밍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뭔가 또 성과를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미국이 이번에 비핵화 시간표를 들고 갈 걸로 예상이 되죠, 신 반장. 그렇습니다. 일부 공개도 됐죠. 어제 볼턴 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비핵화 시한은 1년이다. 1년 내에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을 해체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백악관도 해당 발언을 언급하면서 긍정적 변화를 향한 모멘텀이 있고 추가 협상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1년 내 폐기 시간표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북측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핵물질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번 협상에서 그 리스트를 요구하겠다는 게 미국 측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 반장 얘기를 들어보면 비핵화 시한과 리스트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시한은 1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볼턴 보좌관의 발언에서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리스트 관련해서는 최근에 미국 내에서 북한이 핵시설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또 숨겨진 시설이 있다. 이런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시면요. 지난달 29일에 촬영된 함흥의 미사일 엔진 제조 공장 위성 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뼈대만 있던 2달 전과 달리 지붕까지 완성이 됐다라고 돼 있고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시설은 미사일 제조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독일 출신의 미사일 전문가 마르쿠스 실러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인터뷰에서 사진상 규모가 400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미사일을 제조하려면 적어도 10배는 더 커야 한다면서 폭발에 대비한 벽도 보이지 않는다. 미사일 공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먼저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사실 언론이 직접 취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정보 당국을 인용한 보도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정보 당국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지금 정 반장이 얘기했던 그 공장이 있잖아요, 최 반장.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던 곳이라면서요? 네, 지난해 8월이었는데요. 당시 노동신문에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구소를 살펴본 뒤에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최첨단 연구기지로 새로 만들라라는 지시를 내렸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진행된 공사는 과거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더라도 미사일 제작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러 박사는 함흥 공장을 탄소 섬유 복합체 생산 공장으로 봤고요. 또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도 강물을 빼내거나 끌어들이기 위한 펌프 시설이 만들어진 것이지 핵시설 확장과는 무관하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또 하나 미국이 문제를 삼고 있는 핵시설이 강선 핵시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한이 이 영변보다 우라늄 농축 규모가 2배나 큰 강선 핵시설을 통해 은폐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특히 미국 정보당국, 미 국방정보국이죠. DIA는 이미 2010년부터 이 시설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고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핵탄두와 미사일, 핵개발 관련 시설의 이 개수를 줄이려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라고도 전했습니다. 현재 미 정부당국은 북한이 약 65개 핵탄두를 보유한 걸로 추정하지만 북한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의 핵탄두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하지만 방금 전 부장 말씀처럼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무려 8년 전부터 파악하고 있던 시설의 존재를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게 된 건 북미 후속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의도적인 노출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북한 너희가 어떤 비밀시설과 활동을 하는지 훤히 꿰고 있으니까 리스트를 제대로 신고하라라는 일종의 압박이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폼페이오 장관, 볼턴 보좌관 모두 이번 방북을 통해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내놓은 리스트가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일 경우엔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그 방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올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보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부로 국정 업무에 다시 복귀했잖아요. 최 반장. 어제는 이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했고 오늘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면서요? 네,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 때는 목소리가 좀 쉬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더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어제 저도 전해드렸고 부장께서도 한껏 정치 통해서 유의를 당부를 했던 그 태풍 뿌라비눈을 대비책을 언급을 했는데요. 뿌라비눈이 그 대한해협을 통과해서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태풍의 영향권인 제주, 부산 등 남해안 지역은 집중호우와 강풍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지자체와 함께 또 협력해서 신속하게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 불의의 재난을 당한 주민들은 일일이 방문해서 현장에 맞는 신속한 구호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가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의 수많은 촛불에서부터 최근 미투 운동의 외침까지 국민들께서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 성평등 문제만큼은 이 정부에서 확실히 달라졌다,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 오늘 관계부처 이 합동으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보완 대책이 보고가 됐는데 이미 발표된 대책이 많은데도 또다시 보완 대책이 발표된다는 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면서 여가부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고유의 업무라는 인식을 갖고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민관 합동으로 열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출범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건국절 논란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고요. 특히 올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70년간 갈라진 남북 독립운동의 역사를 합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서 남북 공동사업 구상에 힘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신반장, 우리 그 농구 대표단 있잖아요. 뭐 네.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없나요? 네, 현지에 도착해서 그 네. 북한 대표단의 환대를 받았는데 네. 그 이후로는 아직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영상이 나올 여긴 텐데, 평양이에요? 네, 평양 순안공항이고요. 아. 우리 선수단 지금 여자 농구 선수단이 보이고요. 네. 북측의 원기루 체육성 부상이죠? 네, 네네. 나와서 환대를 허재 감독 했습니다. 얼굴이네요. 그렇습니다. 허 감독 보이고요. 이 원부상이 대표단 방북을 열렬하게 축하한다. 또 남측 사람들을 만나볼수록 정이 통하고 표정은 통일에 밝네요, 대한 선수들의. 네, 네. 열망도 강렬해지는 걸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시면 지금 선수단들이 그 신분 확인 검사를 위해서 네. 북측 관계자들에게 신분 확인 검사도 저게 받았고요. 군용기인가 보네요. 네, 지금 네, 보시는 저 네. 비행기가 바로 군용기인데요. 그 지난번 그 풍계리 핵실험장 그 취재진이 갔을 때는 정부 수송기를 탔었습니다. 군용기는 아니었고요. 아, 맞아요. 네, 이번에는 공군 수송기 C-130H가 갔는데 이 우리나라의 군 수송기가 북한에 간 건 사실상 6.25 전쟁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 뭐 북측도 굉장히 깜짝 놀란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군용기를 선택을 한 건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민항기가 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라는 통일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이제 남북 선수를 섞어서 평화 대 번영 이렇게 첫 경기를 치른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예술단 공연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보러 온 것처럼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보러 올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폼페이오 비핵화 시간표 들고 5일 방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첫날이었던 어제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때 귀가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헬스클럽이나 어학원에서 자기 개발을 하셨나요? 대부분의 직장에서 제도 시행 이전부터 시범 실시를 해왔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혼란은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편법 근로에 대한 우려도 많다고 하는데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주 52시간 근무 관련 내용 또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그랬듯이 저희도 어제 그리고 오늘 주 52시간 근무제 했습니다. 저희 정치부 같은 경우는요, 보통 아침 8시 출근인데요. 복부장께서는 내가 반장들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넉넉히 9시쯤, 9시 넘어서 출근하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년 동안 제 몸은 이미 오전 8시 출근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이걸 1시간쯤 늦추려니까 야, 그럼 이제 새벽에 월드컵 후반전도 보고 잘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쁘면서도 야, 이거 그래도 되나? 쉽지 뭡니까? 자, 어쨌든 오늘은 아침 9시 조금 넘어서 회사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복부장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있지 뭡니까? 당황을 했죠, 당연히. 부장 일찍 나오셨네요. 천천히 나오시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했더니 복부장 양 반장 나는 아침형 인간이라서 새벽만 되면 눈이 자동으로 이렇게 떠지지 뭐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주 52시간 근무제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요, 전국의 모든 부장님들 우리 복부장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야근만 안 시킨다고 퇴근 시간만 지킨다고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중국집 가서 마음껏 시켜 먹어 해놓고 난짜장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회의 짧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네 회의 너무 쓸데없이 길었습니다. 그 불필요한 회의 시간만 확 줄여도 정말 이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다. 가령 이렇게 말이죠. 너네 너무 문제를 좁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좀 더 넓게 바라보라고. 사람이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숲도 보고 그래야지. 넌 그냥 뭘 보지 마. 똑똑하기만 하면 안 돼. 부지런하기도 해야지. 넌 그냥 부지런하지 마. 이 사회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이 회사가 뭘 원하는지 큰 그림을 부지런하게 그립시다. 네. 꼭 복부장 뵙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정치부회의도 엄연히 회의 아닙니까? 지금 오후 5시 10분부터 6시 20분까지 장장 70분 동안 방송이 되는데 이것도 좀 줄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정부도 어제 제도 시행 첫날을 맞이해서 분주하게 현장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어제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대기업 본사를 찾았는데요.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정시 퇴근을 하고 있는 회사 직원들과 저렇게 악수를 하면서 제도 시행을 자축했습니다. 자, 뭐 저 때가 한 오후 6시쯤이었겠죠? 김 장관이야 그렇다 쳐도 이 장관을 수행하고 있을 이름 모를 그 수행비서는 꼼짝없이 야근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 사진을 보면서 했습니다. 자, 탄력 근로제 그리고 이 최저임금제 시행을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김영주 장관을 상당히 좀 차갑게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죠.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네, 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첫 공판이 있었죠. 안 전 지사 측은 피해자 김지은 씨와 서로 합의된 애정의 관계였다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 검찰은 이성적 호감을 운운할 관계가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게 안 전 지사와 그 김지은 전 비서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잠깐 보여드리죠. 자, 내 가방. 그러니까 내 가방 좀 갖다 줘 아닙니다. 그냥 내 가방입니다. 자, 그리고 담배 좀 갖다 줘 아닙니다. 어딨나? 뭐냐? 자, 이런 명령조의 말들이었다는 거죠. 정말 안 전 지사가 김지은 씨를 애정을 느끼는 이성으로 생각했다면 과연 이런 말본세를 보였겠느냐 하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또 검찰은요, 김 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수행비서는 예스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도지사 기분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이런 지침, 당부를 들었다는 점도 공소사실에 적시했습니다. 자, 평소 민주적 리더십의 전도사였다는 안 전 지사가요. 그랬던 점을 감안할 때 참 씁쓸함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말 실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년간 국회 상임위원회 추 대표는 국회 외통인데요. 상임위원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전수 조사 결과를 봤더니 역대 여야 당대표들 출석률 물론 다 저조하지만 그 중에서도 추 대표처럼 0%인 적은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물론 당대표들 워낙 일정도 많고 특히 추 대표 지난 1년 동안 대선 치렀죠. 지방선거 치렀죠. 뭐 그런 정무적 활동을 감안해야겠지만 자, 비슷한 시기 대표했던 정의당 이정미 대표랑 비교를 해보죠. 뭐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이 대표의 경우는 상임위 출석률 66%였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뭐 자녀 결혼식, 뭐 추 대표 측에서는 주변 측근 친지들한테만 알렸다라고는 했지만 이 정치권에서는 여당 당대표가 그것도 임기를 2달밖에 남기지 않은 당대표가 너무 이 떠들썩하게 집안일 치른 게 아니냐 해서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이런 통계까지 나와서 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제가 잠이 준 건 사실이에요. 요즘에 어제도 그 브라질, 멕시코전 다 보고 잤는데도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근데 양반장이 저를 자꾸 악덕 상사로 몰아세우는데 반장들은 잘 알잖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보고 저는 진짜 양반장 밑에서 일 안 하는 걸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양반장은 저보다 더 할 거예요. 한 10배는 더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반장들 야근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출근도 제가 정한 시간에 딱 나오면 돼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52시간이 부장은 적용이 안 되나요? 저 적용돼요. 근데 그럼 부장이 만약 야근을 하시면 그분에게 불똥이 튀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 그럴 수도 있네. 그럼 저도 야근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럼 없던 일로 합시다. 저도 이제 늦게 나올게요. 내일부터 좀 늦게 나올게요. 그럼 소는 네. 누가 키우죠? 네. 자, 좋습니다. 부장은 소를 키우셔야 되니까 야근. 양반장이 이게 말도 안 나오네 이제. 최 반장이 어제부터 자꾸 좀 너무 오버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52시간 근무제 여전히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52시간을 꽉 채워서 근무하라는 건 아니죠, 신 반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요. 연장 근무를 최대 12시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2시간인 겁니다. 결국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 적정 노동 시간이 40시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렇게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52시간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2시간을 꽉 채워서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잘 기억할게요. 자, 52시간 근무제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김용주 장관을 놓고서요.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 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그런 거예요? 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놓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충돌했던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대한상의에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업들의 애로 상황을 감안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였죠. 그런데 김 장관이 바로 다음 날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간 단축이 의미가 없다라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예, 두 사람 간의 불협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25일에는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 김영주 장관을 겨냥을 해서 이 청와대가 최저임금 문제를 좀 제대로 설명을 해서 국민들을 이해시키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해도 노동부 장관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러면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죠. 이렇게 이 청와대 또 민주당과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면서 김영주 장관이 이번 소폭 개각에서 교체되는 거 아니냐 혹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당과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양 반장 조금 전에 딴짓하고 있지 않았어요? 조금 늦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예,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당사자들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뭔가 좀 삐그덕대는 그런 모양새가 발견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지독한 가짜뉴스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주말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몸살로 외부 일정을 취소하니까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수 지지층이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속보라는 제목을 달고 문재인 대통령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청와대 출입 기자의 전원이다라는 가짜 뉴스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청와대의 침묵이 계속 번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도 있었고요. 심지어 대선이 다시 실시된다라는 내용의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일부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 중병설을 제목으로 뽑은 일본 언론의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그 언론 매체, 일본 우익을 대변하는 산케이 신문 계열의 대표적인 옐로페이퍼 자크자크란 사이트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후보가 기름을 부었죠. 지난달 30일 SNS에 감기 몸살 치고는 석연치가 않다. 문 대통령이 일주일간 공식 행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건강 이상설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나 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나를 놓고 이 분 단위로 따지면서 촛불 들고 탄핵 구속해서 24년형을 선고했다면서 박근혜의 7시간보다 24배 이상 오랫동안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말 한마디 안 하던 그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라면서 의혹을 이렇게 더 부채질을 했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나타났고 오늘은 또 이제 국무회의도 주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당연히 속 들어갔을 거고 김문수 전 후보도 좀 머쓱해지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다시 올렸더라고요. 정상 출근을 해서 다행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동태가 얼마나 큰 관심거리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화제를 바꾸더니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특별히 임종석 비서실장 팀이 너무 막강해서 총리, 장관 모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지경이다. 오죽하면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가 그 어떤 장관의 거취보다 더 관심을 끌고 있으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네,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큰딸 이모 씨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됐던 그 사안인 거죠?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이 전자관보에 올린 고시를 통해서 이 강경화 장관 장녀에 대한 국적 회복을 허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녀 이모 씨는 강 장관이 미국 유학 중이던 1984년 태어나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중 국적자가 됐죠. 2006년 국적법상 국적 선택을 해야 하는 이 의무 규정에 따라서 한국 국적 대신 미국 시민권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 강 장관이 지난해 5월 외교부 장관의 지명을 받으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게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강 장관은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된 거죠. 그동안 야당 쪽에서는 강 장관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하면서 말들이 좀 있었잖아요. 약속을 지키게 돼서 결과적으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갈게요. 국회 기사 제목은요. 약속 지킨 강경화 장녀 한국 국적 회복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원구성 실무협상에 돌입했지만 첫날부터 일정이 미뤄지는 등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극심한 인물난에 시달리면서 비대위 구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원구성 협상 상황을 짚어보고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무수한 함합형도 직접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원구성 협상은 갈수록 꼬이고만 있습니다. 여야 원내 수석들이 오후 3시부터 실무 협상을 벌일 예정이었는데 자유한국당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됐습니다. 오후 6시에 다시 열릴 거란 얘기도 있지만 아직까지 개최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들은 장외에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국회가 사법부 공백 사태까지 초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원구성 협상 타결이 시급합니다. 특정 정당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어떤 그런 상임이나 뭘 전제하면은 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보니 협상이 잘 진행될 리가 없겠죠. 최소한 이번 주 내내 이런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 말이죠. 이 어렵사리 원구성 협상이 타결이 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원내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비대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제 우리 양원보 반장이 패셔니스타로 소개했던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 패션은 독보적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40여 명 정도 지금 리스트 되어 있는 분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분류와 분석을 하고 이번 주말까지 5-6명 선으로 압축을 해서 내주 초에는 접촉을 하면서 네, 비대위원장 후보만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주로 거론되는 인물들 몇 명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그럴싸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궁금증은 듭니다. 도대체 본인들에게 의사는 확인하고 이름을 거론하는 걸까? 그래서 오늘 가능한 대로 확인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기호는 제가 편의상 붙여봤고요. 자, 먼저 비대위원장 후보 1번과 2번입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맡을 의사가 있으십니까? 나 오늘 관계원님이니까 그 법관한테 물어보지 않으세요. 나는 그거 전혀 생각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세계를 찾아야지 밖에 있는 사람 부르고 그짓 하지 말라고 내가 뭐라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거론되는 인물들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자, 보시죠. 네,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요환 연세대 의대 교수, 도올 김용옥 교수, 그리고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 오죽 다급하면 비정치인들까지 거론하나 싶기도 하지만 대부분 손사래를 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한 분과 전화통화가 됐습니다. 편의상 비대위원장 후보 기호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수님, 비대위원장 생각 있으십니까? 저 지금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요.
지금 환자 회진 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인물들에 대해선 대부분 좀 뜬금없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분이 거론되는 건 아예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외과 전문의 이국종 교수 말이죠. 얼마 전에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당이 전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진짜 외과 의사를 데려와야 한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이국종 교수 입장에선 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인과 직접 통화는 되지 않았지만 평소에 이 강직한 성품을 볼 때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칼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 칼로 사람 몸을 가르고 들어가고 장기를 띄어내고 혈관을 발라냅니다. 환자분을 치료하고 보는 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고치는 외과 의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 고치는 의사에게 대뜸 당을 고치라고 하면 글쎄요, 과연 적절하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 의문의 후보 보시죠. 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원조 보수 이 전 총재에게 이런 응원을 받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허물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깨는 반자유 좌편향 세력과 대결할 것입니다. 발로 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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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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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더라? 창을 열자! 자, 그런데 이미 11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전 총재는 지난해 8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보수를 망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죠. 이미 패망한 당에 다시 들어오라는 제안, 과연 달가올까요? 이 전 총재 역시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전 총재의 최측근과 어렵사리 통화가 됐습니다. 나도 금시초문이 돼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그럴까?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없으셨고 진우가 지금 뭐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어디? 자, 말하자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을 막 던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심각한 인력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라본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네, 에이핑크의 일도 없어입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들, 오늘 몇 명은 직접 통화도 해봤지만 거의 모두가 관심이 일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부터 일단 던져보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비대위원장 인선 작업, 역설적으로 자유한국당의 곤궁한 처지를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한국당 비대위원장 구인난, 극약 처방 하마평만 무성입니다. 자, 오늘 여야 수석들이 실무 협상을 벌이기로 한 날이잖아요. 근데 신반장, 첫 일정부터 꼬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원래는 오후 3시부터 여야 수석들이 실무 협상 벌이기로 했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 윤재욱 수석이 당 워크숍에 참석을 하느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뭐 워크숍 참석을 이유로 들었지만 뭐 수석 회동 3시 회동은 이미 잡혀있던 일정이거든요. 뭐 그래서 일종의 기싸움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또 오후 6시에 여의도 인근에 있는 중식당에서 예약이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수석 회동을 위한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다시 취소가 됐다고 하고요. 네, 결국은 뭐 기싸움을 하는 것에서 한 걸음도 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오늘 이후로 원내 수석들이 수시로 물밑 협상을 벌이면서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입법부 공백이 지속되면서 국회 의사 일정 뭐 엉망되고 있습니다. 가령 민감용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달 21일입니다. 국회에 제출됐거든요. 하지만 지금 소관 상임위는 행안위가 여전히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 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 한 차례 10일 추가 요청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이 기간이 지나면은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민감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프리패스할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전해드린 뭐 노여정 그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지금 열려야 하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대법관은 국회 또 임명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 절차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국회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는 뭐 후보자 자격을 놓고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역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인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탓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 달 넘게 입법부 공백을 방치한 국회가 사법부 공백 사태까지 초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원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한국당 내홍 사태 때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원내 문제에 집중할 상황이 사실 아니죠. 오늘 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나도 협상만은 빨리 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만은 또 없어서 자제해 왔다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두 차례 만나기는 했으나 상견례를 한 것 말고는 진전된 게 없다면서 계속해서 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은 어떻게 봐야 돼요, 신 반장? 네, 뭐 지금 뭐 비대위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대위 성격 자체를 놓고서도 지금 뭐 친박, 비박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게 바로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좀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9월 전당대회가 어렵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아주 극소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자연스럽게 내년 1, 2월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금 들으신 저 발언 사실 친박계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비박계가 주도하는 비대위 꾸려지고 대대적인 친박 청산을 거친 다음 내년 전당대회가 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당 주류가 비박계로 완전히 넘어갈 거라는 게 친박계의 판단인데 결국 친박계가 의심하는 거는 야 이건 아무리 봐도 김무성 당권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 지금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정 반장은 어떻게 봐요? 이 김 전 대표에 대한 당권 프로젝트 비박계 일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전 대표는 뭐 펄쩍 뛰고 있죠.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에게 계보 수장 운운하는 건 당치도 않은 일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흔들리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 글을 다 읽어보더라도 당권 도전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명확히 하진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친박계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죠. 친박계가 김 전 대표가 탈당을 해야 비대위 체제를 신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민주당 얘기만 또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전 총리의 출마 여부가 상당히 변수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거란 보도가 나오고 있죠. 네,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5일 출마 선언을 할 거란 내용이 나왔는데요. 어제 정청래 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곧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출마설이 나오는 와중에 이 전 총리가 적극 부인하지 않는 걸 보면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총리가 등판할 경우 이른바 친문 후보군이 일거에 교통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 총리가 전당대회에 나설 경우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거취가 가장 큰 관심사로 부각이 될 걸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386 출신의 비문 후보군의 대응 전략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잠깐만, 5일이면 바로 모레네요. 금방 확인이 될 거고 아직은 이해찬 전 총리의 직접적인 육성으로 맞습니다.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상황을 지켜보고요.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한국당으로 갈게요. 한국당 비대위원장 구인난 극약 처방 하마평만 무성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 아니면 쌈짓돈이 주머니 돈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쌈지에 든 돈이나 주머니에 든 돈이나 다 한 가지란 뜻으로 그 돈이 그 돈이어서 구별할 필요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 돈이 내 돈, 내 돈이 네 돈 이런 뜻인데요. 국회의원들이 받는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논란이 된 적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5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성 전 회장한테 받은 돈으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치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홍 전 지사는 특활비 남은 돈으로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으면 집사람이 6월 23일 날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왔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국회 보자기에 싸줍디다. 특활비 남은 돈을 모아 보자기에 싸줍디다. 이런 해명 때문에 특활비 유용 논란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이른바 입법 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신계륜 전 새정치연합 의원도 특활비로 자녀의 유학비를 냈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국회 사무처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 국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일 대법원은 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특수활동비 정보를 참여연대에 공개했다고 밝혔고 참여연대는 이번 주 내에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특활비 개선 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는데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동일한 이유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의당은 오늘 지난 4월과 5월, 6월 세 달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기회에 모든 부처의 특활비 개선하자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를 국회뿐이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그리고 모든 기관에 걸쳐서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특히 지난 2년에 걸쳐서 특활비의 규모를 50%나 줄였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13년까지뿐 아니라 이후의 자료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은 현직 의원들의 특활비가 공개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후임 의장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공개될 특활비 내역 잘 살펴봐야겠고요. 정치권이 특활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기내식 대란 사흘째 아시아나 공식 사과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사흘째 이어진 기내식 공급 차질과 그로 인한 운항 지연 사태에 대해서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새 기내식 업체와 서비스를 준비하던 중 공장에 불이 나서 대체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체 물량을 맡기에는 임시업체의 규모가 작아서 이번 기내식 대란은 예고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항공사 측의 무리한 요구와 갑질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시업체의 협력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도 일어났는데요. 이번 기내식 대란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가 없다면 싸늘해진 여론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칼퇴근합시다. 칼퇴근. 내일은 9시에 나도 일찍 나오지 않을게요.